구치소에 수감된 살인사건 가해자가 피해자 유족에게 보복을 예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자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도 피해자 측에 찾아가겠다는 협박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편지 사건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사건 인물 시작합니다. 앞서서요, 신개념 소통방송 사건 반장, 지금 TV로 보고 계시는 가족 여러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로 들어오셔가지고 방송 보시면서 함께 채팅도 하시면 이 시간 훨씬 더 즐겁게 재미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패널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도 좀 해주시고요. 다만 약간의 좀 시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십시오. 자, 일단 먼저 오늘 인물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거 뭡니까?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하겠다. 아하. 자, 이 기자, 이게 그러니까 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살인범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그 보도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반드시 감사 인사를 하겠다. 약간 뭐 반어법인 것도 같고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편지 받으시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가해자 쪽에서 뭔가가 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피해자 유족이 감사 인사하겠다며 살인범에게 편지를 받은 겁니다. 이게 지난해 있었던 일인데 아이고. 지난해 9월에 이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아들의 집에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이 살인 혐의로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었고요. 가해자죠. 근데 이 편지를 보면은 재판장에게 나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기다려라. 그럼 내가 이제 감사 인사를 하겠다. 그리고 추후 합의 조건과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적혀 있었고 추신에 주십시오도 아니고 해라 하네요. 맞습니다. 저런 식으로 글이 써 있었고 또 이제 추신에 이 장남과 며느리 이름도 적혀 있었고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외 해외 어디 가든 반드시 찾아서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3주 뒤에 한 번 더 편지를 보내갖고 흥신소를 이용해서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총 편지를 3번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얘기만 들어도 좀 약간 소름이 끼치는데, 자, 이 편지를 보낸 가해자. 일단 이거부터 확인을 해보죠. 뭐 해가지고 저기 들어간 겁니까? 네, 가해자는 한 요양병원 원장을 이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이제 경북 경주에 있는 한 요양원 앞에서 가해자가 이 요양병원의 원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이 출근을 하자 원장한테 이제 요양병원의 통장 내역을 달라고 요구하는데요. 당연히 원장이 내놓지 않자 이제 처음으로 가스총을 발사해서 이제 폭행이 시작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흉기를 꺼내가지고 무려 31차례나 이 요양병원 원장을 이제 찌르게 됩니다.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이 가해자는 뭐 한 번 찌른 뒤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제 재판에서 이 가해자가 치밀하게 계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고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했던 거죠?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피해자인 요양원장은 2015년에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게 돈을 빌린 건데요. 운영이 어려워지니까 한 5억여 원을 빌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 조건 대신으로 이제 피고인은 자신을 직원으로 고용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나를 고용해라. 그리고 언제까지 갚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이 피해자인 요양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없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제 초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갚지 못하게 됐는데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자가 돈을 안 갚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겁니다. 이제 계획적으로 흉기도 미리 준비하고 범행 도구도 구입해서 주변 답사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게 됐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흉기로 아주 뭐 수십 차례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뭐 너무 잔혹해서 이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자, 살해범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이렇게 흉기를 이렇게 휘두른 뒤로는 나도 뭐 기억이 나질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자, 이 얘기 듣고 저는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도 심신미약으로 또 어떻게 하려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살인이 과도한 공격 행위가 있는 살인 범죄자들이 체포돼서 나중에 현장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자기가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격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애초에 심신미약이나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다. 네, 내가 피해자고 당신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개념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범죄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들은 뭐 일시적인 탈억제 현상이다. 탈억제. 그러니까 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이 파괴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과도한 공격이 이어지고 또 그 원인이 무조건 상대방한테만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심리적인 기제에서 범행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적인 것이 계속 유지되는 그런 동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검찰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는데 뭐 가해자도 할 말은 있겠죠. 그렇죠. 가해자도 이게 일단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제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요양원을 경매에 넘기려고 했는데 이제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를 중단했다. 이후 뭐 생활고나 경제적인 이유로 본인이 이제 극단적 선택도 시도하고 망상에 시달리다가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이제 가해자가 사건 당일에 자수를 했다고 해요. 또 이후에 이제 뭐 재판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성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가해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해자는 평생을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반성문을 쓴 이후에 저희가 뭐 전해드린 것처럼 이런 편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가해자의 심리 정말 뭐 반성하는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말이죠. 그렇죠. 이건 뭐 반성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반성에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즉 피해자들의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만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는 결국은 자신이 이 피해자는 이 사건의 원인은 피해자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신은 반성한다라는 표현을 했지만 그 반성이 너희들도 반성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좀 심리적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게 진짜 교수님 진짜 보복할까요? 그 문제는 사실 이런 경우에 이제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위협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계속 편지 내용으로만 보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일정 기간 경찰이 신변 보호 조치를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되게 된 정황이나 이유나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지금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것은 위협으로만 볼 수 있는 정황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변호사님 여기서 네. 궁금한 거 이런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내면 네. 보통 뭐 면회를 할 때도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렇게 교도관이 입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편지 같은 거 보낼 때도 좀 미리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교도관이 입회한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변호사랑 할 때는 아예 이제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예전에는요 아무래도 우리 재소자 하면 뭔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러면 또 뭔가 바깥에서 나쁜 거 공모할 네, 거야.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편지를 많이 다 봤지 않습니까? 밀봉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신 검열을 다 한 거죠. 근데 이 서신 검열 자체가 위헌이라고 2012년에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은 재소자들도 밀봉한 상태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외부로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마약 사범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편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걸 뭐 지금 예전처럼 막 다 서신 꺼내가지고 얘가 누구한테 이런 내용 보내네 이런 걸 지금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정말 이 얘기는 제가 처음 공개해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뭐 그 한국의 연쇄 살인범이라고 제가 쓴 책을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사형수 그 중에서도 아주 잔혹한 연쇄 살인범들에 대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했던 내용인데 제가 이 책의 증쇠 때문에 책이 나오고 나서 한 2년 뒤에 출판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이 저한테 그 양 기자님 실은 그 책에서 양 기자님이 언급한 사람한테서 편지가 출판사로 왔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러세요? 그 편지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그랬더니 그거 왜 지금 얘기해 주냐? 2년이나 지났는데 그랬더니 내가 이 편지 내용을 양 기자한테 얘기를 하면 양 기자가 조금
걱정을 할 것 같아서. 뭐라고 적혀 있던가요? 나도 궁금했는데 차마 물어보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은 얘기는 뭐 책 잘 읽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야 이게 좀 그 뒤로 좀 저도 약간 좀 그랬는데. 저도 사실은 똑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 그 편지를 전달받았었고요. 아 진짜요? 예, 여러 통의 편지를 전달받았었고 또 현직에 있을 때도 경찰청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아이고, 근데 세상에. 내용이 정말 오늘 내용과 같이 너 때문에 잘 있었다. 내가 찾아뵙고 인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세상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것이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무기수입니까? 예, 일단은 상당히 뭐 제가 투입된 사건들이 대부분 뭐 그 형량이 높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의사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본다면 그들의 심리적인 내용에 정말 이게 반성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그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무튼 뭐 절대 좀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근데 이제 다음 달 이 선거 공판이 열린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이렇게 형량이 어떤 지금 노엘고님도 아니 이런 경우 유튜브 아이디 노엘고님도 이럴 경우에는 가중 처벌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뭐 이걸로 무조건 가중처벌된다 이렇게 단언하기 좀 어렵고요. 일단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한 상황인데 일단 양형에서 반성하지 않는다라고 볼 요소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가중 무슨 처벌이 아니라 양형에서 불리한 사유가 될 것이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꼭 이 지금 피해 유가족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어쨌건 받을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민사소송할 수 있죠. 주소 모르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소 몰라도 소송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일단 소송을 내놓고 예. 그럼 피고한테 제가 낸 소장이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돈을 달라고 그러면 그럼 주소를 모르면 주소를 불명으로 해서 소장을 넣으면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하라고 하고 주민등록 초본을 떼어볼 수 있어요. 세상에. 그럼 이 피해 유가족들을 지금 주민등록 초본 나중에 민사소송하면 다 떼어볼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그 부분은 꼭 좀 이루어졌으면 바람이 듭니다.